내 삶 그 자체가 행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삶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인생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순간들도 충분히 유쾌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 책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법,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눕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과 소중한 사람들과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며 에너지를 집중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은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8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이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2세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처음 100세 인생 주기를 접한 것은 1982년 네팔에서였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명을 100세로 설정하고 이를 정확히 4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1세에서 25세까지는 세상에 태어나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학습하는 시기, 26에서 50세까지는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행해보는 시기, 51세에서 75세까지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기, 76세에서 100세까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그것입니다. 당시에는 100세 개념을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런 사고방식이 펑생소했습니다. 동시에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딕슨이 주창한 성격 발달의 8단계와도 닮아 있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통찰이 이렇게 통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00세를 평균 수명의 다른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09년 유엔은 호모 헌드레드, 즉 100세 시대의 도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0세 시대의 생애 주기별 연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 17세에서 65세까지 청년, 65세에서 79세까지 중년, 79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입니다. 40살부터 중년에 접어들고 60세부터는 노년기라는 기존의 생애 구분보다는 훨씬 현실에 적합합니다. 내 경험을 대입해봐도 그렇습니다.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호주를 승계하고 가세가 기울어 그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 65세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청년기라고 말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65세부터 69세까지 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적절합니다. 나는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정년 이후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이는 이화여대 김흥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퇴임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는 영국으로 공부하러 출발하는 신입생입니다. 라는 고별사를 던졌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퇴임이 끝이 아닌 출발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정년 퇴임을 마무리가 아닌 출발선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퇴임 전까지의 인생은 수많은 변수로 가득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학자, 의사, 남편, 교직원, 아들. 각각의 역할들은 각각의 책임감을 부여했고 상충하고 갈등하는 욕구를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다 자랐고 정년을 넘기면 학교에서도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의 삶은 온전히 내 손에 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덜 봐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되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인 첫 번째 일이 병원 개원이었습니다. 미술치료, 명상을 접목한 분석치료를 그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실험적으로 해본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내 병원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을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벌인 일은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의 설립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환자들의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 병든 가족이 자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사회학자로 가족 문제를 오래 연구해 왔기에
우리 부부는 바람직한 가족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가족 아카데미아는 가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상담 교육, 노인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탄탄한 연구소로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년 이후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준 오로지 재미를 위해 내가 벌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한 4년간의 공부입니다. 의사로 일하는 동안 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았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 데 그쳐선 안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문화, 환경, 사회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또 네팔을 오랫동안 드나들며 네팔 사람들이 가진 정신적, 문화적 힘에 강하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화의 힘, 그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퇴임 후 우연히 사이버대학교 모집 공고문을 발견하고는 당장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늘 갈증으로 남아있던 문화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넘어 시작한 문화학 공부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내가 평생 해온 공부 중에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시험에 대한 촉박함도 없이 오로지 내 호기심을 따라서 공부하니 이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2011년에 사이버대학교 초고령 졸업생이자 문화학과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림도 없던 수석을 76세에 이르러서야 차지하다니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는 모양입니다. 개원, 가족 아카데미아의 설립, 사이버대학교 공부,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는 노인의 자기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이 무려 20년 동안에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년 이후를 여생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인생 자투리쯤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자투리로 보기에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2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으로 자라는 기간입니다. 무슨 일이든 새롭게 시작해서 궤도에 올려놓기에 충분합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떼어보자는 심정으로 하던 것만 하면서 살기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년 이후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일도 못하고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에 폐만 끼치는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노후를 맞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나이 든 자신을 잠재적 문제 덩어리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벌고 봉사를 해도
불안하기만 할 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 즉 자기 통제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손에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청년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정년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겨우 손에 넣은 자유로운 시간을 남의 눈치나 보며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가요? 나는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아기의 한 살과 노인의 한 살이 얼마나 다를까요? 20대의 하루와 80대의 하루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사는 동안에는 진취적인 사고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인생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기면 인생이 정말로 쓸모없어집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자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를 재밌게 만드는 일이 떠오릅니다.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미국의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인생을 정반대의 태도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살에 군용 트럭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한 일이었으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는 40년을 더 살아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타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보다 연배가 높은 교수님입니다. 학자이자 교수로 남들이 보기에 그분의 인생은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세상도 문제투성이라 했고 심지어 날씨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상 불평을 들어야 했던 동료 교수나 학생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사건건 분노가 올라오는 그분 자신이 가장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분은 정년을 마치고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사모님께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연세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쉽기는 뭐가 아쉬워요. 자기 성질 못 버려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끔 나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 보곤 합니다. 한 사람은 시련을 겪고도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탄대로를 걸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째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반평생을 장애와 더불어 살아간 그는 불행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수용했습니다. 누구나 평생 부유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삶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선배 교수님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이러해야 하고, 사람은 이러해야 하고, 나는 이러해야 하고, 이런 기준들에 자꾸 걸려 넘어졌습니다. 매사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타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을 단번에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씨를 바꾸겠다고 때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불평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버거워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배 교수님은 자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몽땅 놓쳤습니다. 사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몰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력, 재력, 건강 등 많은 자원을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반신불수로 살았던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불운한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이 단념했습니다. 자책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는 대체로 다정했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품에서 따뜻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40에 이른 나는
반신불수의 삶을 살았던 그를 자주 떠올립니다. 내 왼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명 상태입니다.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던 오른 눈으로 어렵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눈마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맞추고 볼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봐야 형체만 보일 뿐입니다. 급기야 몇 달 전에는 공식적으로 중증 시각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답답함과 불편함을 넘어 견디기 어려운 불안과 분노를 동반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반신을 못 써도 긍정적으로 살아간 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더군다나 컴퓨터에 능한 보호사를 만난 덕분에 청탁 원고도 쓰고 인터뷰에도 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전히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력 상실로 인한 좌절감을 다스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년의 나이 들어 찾아오는 우울감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이 선명해지고 밥 먹듯이 쉽게 하던 일들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우울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 연구실로 출근합니다. 데려다 줄 사람만 있으면 주말에도 연구실에 들릅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텔레비전만 켜놓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연구실 출근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식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주말만은 집에서 편히 쉬라고 채근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휴식은 별로 권장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차라리 할 수 있는 한에서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은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도 울적함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 못하게 된 일 같은 것들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울하면 재미있는 일을 만들면 됩니다. 나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때 유행했던 유머 모음 글을 찾아 나섰습니다. 글을 읽으며 웃고 거기에 짧은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 글이 벌써 60편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힙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화 자체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거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 라는 식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일시적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련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는 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옛말처럼 상황을 직면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은 물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비록 미약한 발버둥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작은 시도가 쌓여 습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됩니다. 시련을 겪고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무탈한 인생인데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나는 강연에 나가면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누운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은 사람은 서보세요. 선 사람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때론 끝모를 시련이 연이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은커녕 무엇도 해볼 도리가 없고 좌절은 습관화됩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단계만 시도해 보는 것. 그 작은 시도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첫걸음에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뛸 수도 있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입니다. 갖은 시련을 겪어도 웃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꽃길만 걷고도 불평할 수 있는 자도 사람입니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운명도 예기치 않은 행운과 불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모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있을까?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글을 읽으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자주 접합니다. 대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즐겨 쓰는 젊은이들은 불편하지 않겠지만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퍽 곤란합니다. 안 쓰고 안 듣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가지수가 많고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 신조어를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떨 땐 내가 사오정이 된 기분입니다. 나는 손주들에게 묻기도 하고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도 하면서 신조어 공부에 나섰습니다. 이 생 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으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게 없는
암울한 시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갓생은 갓과 생의 합성어로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이릅니다. 중꺽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문구에서 유행했다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신조어를 보이는 대로 쭉 적어보니 A4 용지로 8장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읽고 쓰다 보니 퍽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 눈을 단박에 사로잡은 신조어는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불확실하고 먼 행복을 추구하느라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느니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때 당연했던 모든 일, 즉,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는 일들이 전부 불확실하고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능력에 주목하는 그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어땠나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취직을 하고 나서 승진만 하면 돈만 좀 더 벌고 나서 행복을 위한 온갖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행복해 보겠다고 버릇처럼 다짐해 오지 않았던가요? 그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들은 얼마나 현명한가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눈앞의 목표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점이 되면 돛대를 잃어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불안과 초조까지 가세하면 삶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왕년에 못지않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숙제하듯 애를 씁니다. 그들은 운동, 여행, 봉사, 공부 등 남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보겠다고 고가의 카메라부터 장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해 보겠다며 비싼 여행 상품부터 결제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모습을 자랑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생활을 일단락 짓고도 또다시 경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한들 뭐 하겠는가? 이제와 박사학위를 딸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의 자랑을 다소곳이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순수하게 그 자체가 재밌어야 합니다. 즉 목표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목표에서 과정으로, 타성에서 자발성으로 전환,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생의 과업입니다. 인생은 지금도 길고 앞으로도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이라는 긴 강을 건너기에 남들이 좋다는 것들은 너무 약하고 근시안적인 표대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라는 새로운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며 나에게 의미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 100세 쇼크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좋고 봉사도 좋은데 무엇보다 내 안을 채우고 싶어졌어요.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때까지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철학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철학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지 몰랐다면서 그녀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목표를 잃었다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전부 한시적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의 상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답이 있습니다. 다 큰 자녀는 되도록 빨리 독립시킬 것. 민주화를 향한 열기가 뜨거웠던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시위를 주도하던 학생들을 쫓는 경찰의 폭력이 난무한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생 자녀를 둔 선배 교수님이 우연히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다 시위 대열에 참가한 딸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다가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던 선배 교수는 근처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서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도망치다가 다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선배 교수는 이 일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위를 말려야 할 교수가 시위를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만큼 경직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어쨌거나
내 아이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안위일까를 떠올리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이를 시위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인가? 이제는 다 컸으니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나? 아니면 부모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부모는 자식 문제 앞에서 언제나 비슷한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선배 교수님은 딸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때고 부모 노릇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성격이 다르고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고 주어진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유능한 자녀 교육 전문가라도 대체적인 흐름을 알려줄 뿐 모든 사례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는 부모가 지혜를 발휘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식이나 전에 그 노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초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실수투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도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부족하니 부모 자식 관계는 어느 정도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말입니다. 나도 아이들을 다 키워보니 부모 노릇이 어떤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고 내 자녀들은 나처럼 미숙한 부모 노릇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쳇바퀴는 두고두고 반복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관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한 사람의 마음에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만난 환자들도 결정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은 깊고도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 노릇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하면 더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녀의 속성을 관찰합니다.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부모와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억압하면서 키운 경우고, 다른 하나는 방임하면서 키운 경우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은 때론 억압이 되기도 하고, 비교적 순응적인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자유는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즉, 같은 부모의 사랑이라도 받는 자녀에 따라 억압이 되기도 하고 방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라는 큰 우산 아래서 미래의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코드에 맞춰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속성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속성을 속 시원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아이를 향한 관심과 억압, 자유와 방임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여서 매번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비교적 지식이 많은 나도 자식 문제 앞에선 우왕좌왕하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자유를 꿈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쳐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 기조가 아이들에겐 때로는 방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큰아들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왔습니다. 비가 몹시 오던 날 우산 하나를 들고 내 아이가 함께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동생 셋에게만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교장 선생님이 아들에게 표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아들을 무척이나 기특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니 동생들을 돌볼 사람은 자기뿐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초등학생이라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나이인데 정서적으로 소년 가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는커녕 상을 받아왔다고 기뻐하다니 그만큼 철없던 아버지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마음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초보이고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 키운 부모들에겐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녀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잘 커나간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나머지는 아이의 자생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두 번째로 하는 당부입니다.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노력 여하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아이는 부모 말고도 세상과 만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고유한 힘이자 독특함입니다. 그것까지 부모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부모 노릇을 열심히 했다면 나머지는 아이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래도 아이는 충분히 잘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에게서 차근차근 독립하는 연습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요즘 부모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고충이 바로 아이가 독립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어도 독립 의사가 전혀 없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든 부모는 이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장성에서도 집을 나가지 않는 자녀의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아까운 세월이 흘러간다며 한탄합니다. 부모의 힘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녀가 버티는 게 아닌가. 즉, 자녀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자녀를 끝내 놓아주기 싫은 부모의 속마음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까지도 부모와 자녀가 끈끈하게 얽히는 것은 모두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차근차근 서로에게서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독립을 3단계로 나누어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우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30%가량 놓아줍니다. 사춘기는 자녀가 최초로 자기 주장을 하는 시기로 이때 자기라는 개념을 온전히 쟁취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누뚱이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또 30%가량 놓아줍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성인으로 거듭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 30%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차근차근 놓아야 자녀가 비로소 홀로 섭니다. 홀로 설 능력을 갖추고 나서야 독립시킨다는 생각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광야에 떨어진 다음에야 인간은 비로소 길을 개척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의 끈으로 장성한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 탈이 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 대해 시시콜콜 알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자식에 대한 괜한 책임감으로 노년이 더욱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저 10%로 만족하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놓지 않는 것.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살아갈 것. 내 오랜 꿈 가운데 하나는 방을 스님들의 선방처럼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활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책에서 이야기하듯 소유보다는 존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내 방은 언제나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책은 탑처럼 쌓여 있고 바닥엔 종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워봐도 생활 습관이 단번에 바뀌질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수는 없습니다. 아깝고 번거로워도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할 수밖에.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떠나면 아이들은 더욱더 못 버릴 게 분명합니다. 내 남은 삶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물건은 자주자주 버리는 게 좋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노여움을 타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단순하게 이해해도 될 일을 왜곡해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 맺힌 것을 풀고 싶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나쁜 감정을 털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듯이 쌓인 감정도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단순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와 표현하기입니다. 감정을 잘 읽고 잘 표현하면 앞으로도 크게 맺힐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면 꼭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웃음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은 바로 그 웃음과 기쁨을 여러분의 일상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선물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소소한 행복을 즐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밝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곳곳에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